예를 들어보면 드라마랑 비슷할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질문을 내는 거죠. 36부작 드라마인데 여기서 18부에서 앞에 10분 동안에 펼쳐지는 내용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흥미를 갖고서 1부에서부터 36부를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봤어요. 재밌네? 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10분 정도를 보여주면 그 사람은 외우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야, 저거 이렇게 되지? 라고 금방 알 거예요. 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자녀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인터뷰는 한 번쯤 모두 들어보셨을 책을 쓰신 분인데요. 지대 넘냐시라는 베스트셀러와 팟캐스트로 굉장히 유명하신 최 사장 저자님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 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린이를 위한 지대 넘냐스를 출간하셨는데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원래 2014년에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 나왔었고 그때부터 요청이 있었어요. 좀 어린이용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한국 책들의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저학년들을 위한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웃기려고 하거나 좀 과장되거나 그런 책들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유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아이들이 좀 읽을 수 있는 걸로 만들면 좋겠다. 그럼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그 출간하신 1권의 제목이 권력의 탄생, 그리고 2권의 제목이 이제 자본이라는 신인데요.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 애들한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이런 주제들을 접해보고 알아야 하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큰 그림을 먼저 익숙하게 알면은 살면서 도움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데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아니면 세계 테마기행 같은 걸 보면 재밌게도 맨 앞에 항상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크로아티아를 가든 칠레를 가든 뭐 일본을 가든 그거와 무관하게 항상 이 프로그램에서는 맨 앞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엉성한 세계 지도가 있고 한국에서부터 비행기가 윙 출발해서 그 나라에 가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게 실제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뭐냐면 전체 그림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내가 뭔가 지금 접하는 정보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런 대축적 지도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조금 빨리 접하면 늦게 접해가지고 아쉬운 것보다는 다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진짜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학습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 책도 그렇고 다른 책들도 결국은 어릴 때 그런 독서들이 추후에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인 학습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퍼즐을 맞춰주고 관계를 그리게 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틀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드라마랑 비슷할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질문을 내는 거죠. 36부작 드라마인데 여기서 18부에서 앞에 10분 동안에 펼쳐지는 내용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어떤 여자 A와 남자 B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을 10분 동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외워봐라.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있을까요? 아, 걔가 걔인가? 누구지? 왜 이렇게 하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너무 어려운데? 근데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흥미를 갖고서 1부에서부터 36부를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봤어요. 재밌네? 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10분 정도를 보여주면 그 사람은 외우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야, 저거 이렇게 되지? 라고 금방 알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너무나 세부적인 부분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테스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공부는 엄청 어려운 거구나.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서구의 역사라는 것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를 거쳐가지고 중세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근대화를 거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지라는 걸 알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배우는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대략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느슨하고 대략적인 큰 틀. 어렸을 때 그런 것들 얘가 암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큰 틀에 대해서 우리가 36부작 드라마를 보듯 쉽게 접했다고 한다면 자라면서 부분을 봤을 때 아, 이런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큰 틀로서의 인문학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입시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공부는 독하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이제 입시에서 정말 공부 끝판찍은 친구들 정말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책을 썼는데 생각보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막 본질이 막 독하게 했어요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더 그들은 쉽고 수월하게 조금 더 어떤 측면에서 게으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했던 학생들이었고 그것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어떤 시점에 독한 노력이 더 덧붙여지니까 이제 진짜 성과가 나왔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독하게 하는 것 이전에 쉽고 재미있고 수월하게 하는 것이 먼저 독서든 학습이든 전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 지대 넘냐시라는 책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회, 역사, 정치, 경제. 그러니까 요새 교육 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융합에 대한 얘기들이 뭐 꽤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융합 교육의 필요성, 어떤 융합적인 관점, 융합적인 뭐 지식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늘 오래 얘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대 넘냐시라는 어떤 그 책이 아이들에게 융합적인 지식이라는 것, 융합적인 접근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사례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자님이 보시기에 그런 융합적인 관점, 지식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기르는데 좀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최 사장 너는 어떻게 왜 이렇게 다 그 학문들을 융합해서 생각할 수 있었어? 라고 굳이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이게 정확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 처음으로 책을 읽었었던 게 이제 죄와벌이라는 난생 처음 읽은 책이 그거였거든요.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의 어떤 공교육의 시스템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이제 학문의 분화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막 이것저것 지식들을 접하게 됐기 때문에. 그럼 방금 이제 그 인생의 첫 번째 책이 고3 때 읽은 제아벌이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고3 때까지 뭔가 독서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으면 사실 그게 제아벌이라는 책이 쉬운 책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책을 읽는 게 좀 어렵거나 힘드시진 않았는지. 근데 사실 내가 책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책을 읽지 못한다. 그거는 근거 없는 환상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책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글을 안 읽었다가 아니고 내가 어떤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안 읽히는 거거든요. 제 대학교 때 동감이었나?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연애하기 전에 영화를 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저게? 뭘 하는 건지 그 하나하나 행동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죠. 책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누가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거냐면 그 문자의 표면을 뚫고서 그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다이빙할 수 있는 거는 삶의 체험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연애를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슬퍼해본 사람이 동감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책이 사실 그래요.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가 한 만큼 읽을 수 있는 책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질문 그거잖아요. 그 오랜만에 책을 읽으면 잘 안 읽히지 않느냐. 오랜만에 읽었는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때가 되면, 자기 나이의 때가 되면 책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은 책을 읽어야 되는 건 누구냐면은 이걸 지금 보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이시거든요. 나이가 든다는 건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럼 인생에 쌓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세상이 다르다는 거. 실패도 해보고 그 억울해도 해보고 그 과정이 우리가 드디어 준비하게끔 해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끔.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가 내면적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인가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읽지 말라도 사실은 읽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릴 때는 사실 책을 많이 안 읽으셨는데 제가 그때 다른 강연에서 봤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대학교 와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읽게 되셨는지. 할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심심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책을 읽는 거는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기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도 예를 들어서 첫째는 책을 읽는데 둘째는 책을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적인 면도 있어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면이 사실 크게 작용하는 거죠. 아이가 아무리 기질적으로 책을 읽고 싶게끔 언어적인 그 민감성과 그런 것들을 갖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읽지 않는다. 그런 환경에 계속 처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읽지 않겠죠. 우리가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기독교인으로 자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이는 당연히 아버지나 어머니를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보면서 크는데 정말로 우리 아이가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게 간절하다고 한다면 책을 읽으셔야죠. 결국 뭐 기질이라는 건 어디 컨트롤할 수 없는 거니까 결국은 환경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좀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될지 잘 고민해 보신다면 충분히 아이들을 독서에 가까이 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들도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독서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제 많이 읽지 않던 시기 또 많이 읽게 된 시기 다 겪어보신 분 입장에서 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그럼 왜 독서를 해야 되는가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만약에 안 읽어도 행복하다면 안 읽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존재론적인 답답함이 사실 우리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한테 이 답답한 물질적 세계에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초월적이고 넓은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정신적 측면에서의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이 고통스럽다면, 광활한 무엇인가를 보고 싶다면 그때는 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질문은 사실 그거였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서를 안 하는 이유, 사실은 그 생각조차 못 하는 것 같아요. 아, 광활한 바깥 세상이 있었지, 그걸 좀 봐야겠다라고 할 여유조차 없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시간은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게 부서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한다. 그럼 빠르게 화장실에서 준비를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도보로 걸어간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그 안에 있다가 서 있다가 나갔다가 교환 한승했다가 회사에서 일하고 점심 먹고, 현대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독특한 인류 속에 속해 있으면서 시간이 쪼개져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굳이 할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쪼개져 있는 컨텐츠를 즐길 수밖에 없어요. 틱톡이 됐든 10분짜리 유튜브가 됐든. 왜냐면 내 삶의 시간이 쪼개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길면 불안하죠.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뭐 2-3시간 되는 영화를 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왜냐면 점점 시간이 쪼개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현대인이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 심지어 아이들이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심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시간이 쪼개져 있고. 사실은 현대라는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현대인들한테 책을 읽는 문제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내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양식이나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인들, 그러니까 본인의 삶도 그렇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리 애가 뭐 독서를 좋아하고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고 이런 삶을 넘어서서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끔 부모로서, 물론 이제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 삶을 자기가 사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성을 정해줬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살아가길 바란다 라는 질문부터 던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독서를 요새 독서가 특히나 많이 강조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종의 수단으로서의 독서, 특히나 이제 문해력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한 1년째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됐어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문해력의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그럼 최근에 이제 이런 문해력에 대해서 혹시 뭐 이제 또 독서의 여러 가지 시기를 겪어보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순간 다른 부분이 고장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왜 문해력이 고장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또 어떤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었길래 이게 고장났는가. 아이들이 왜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는가로 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즐겁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즐겁게 독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즐겁게 공부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 거,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다.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되게 바보 같은 말이거든요. 공부를 왜 하는 거냐면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되게 낮게 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내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갖고 있거든요. 불평등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한 문제인지. 근데 그런 것들을 펼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사회가 그죠. 학교가 그랬고 선생님들이 그랬고 부모가 그랬고. 지금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야. 그런 건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하고 어른 돼서 한 다음에, 지금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질문들은 이건 보잘것없는 거구나 하고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냥 좀 애들을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은 방향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도 그렇고 학습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서의 독서 학습이 너무 강조돼서 목적으로서의 수단 학습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다시 그러니까 수단으로서의 학습이나 독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게 참 뭔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네요.